실제 상담을 하다 보면 대표님들께서 저희한테 바라는 건 절세가 아니라 탈세인 경우가 대부분이긴 해요. 차은우 씨 같은 경우는 소속사가 별도로 있는데 어떤 일을 하는지 불분명한 법인을 하나 세워서 그 소속사에서 차은우 씨가 개인으로 받아야 될 비용을 개인으로 바로 받지 않고 법인으로 받은 거거든요. 그리고 그 법인이 차은우 씨를 위해서 관리를 해주는 어떠한 용역이나 이런 실질적인 형태가 없다라고 추정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러는 경우에 당연히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위험한 절세, 탈세와 그 중앙선을 타는 그런 것들 말고요. 적법하고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감면 혜택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세액감면인데요. 네, 안녕하세요. 오너스 경영연구소 조기열 경영지도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세로 대표 세무사 정초은입니다. 세무조사에서 가장 많이 걸리는 그 세 가지 경우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확실하게 1번은 가장 압도적으로 일하지 않는 가족의 인건비입니다. 일하시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일을 한다는 내용을 입증받아서 사업용 경비로 인정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아직도 많은 대표님들이 제대로 일하지 않는 가족이나 뭐 친인척들을 가공 인건비를 올리고 계시고 세무조사 때 이게 가장 많이 발각이 되고 추징이 되는 항목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적 경비, 개인적인 비용을 법인카드로 쓰신 경우들인데요. 세무조사가 나오면 가장 먼저 조사관님들이 솔팅하는 게 사업용 신용카드를 주말과 평일 분류합니다. 그리고 대표자의 자택, 그 거주지 근방에서 사용한 내역들 이런 거 분류해서 세적 경비가 아닌지, 그리고 저희 아까 말씀드린 업종에 따라서 이건 사업용으로 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사용처들을 싹 다 분류해서 소명을 하게 하거든요. 그걸 소명하지 못하면 그건 싹 다 추징이 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저희가 출장비 여비라고 했는데 사실상 가족여행을 같이 갔다던가 이런 것들까지 포함이라서 최근에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요. 대표님께서 출장을 가신 거긴 한데 거기 세무서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가족분들이 같이 출국하는 출국 이력이 있어서 이거는 사업용 경비로 볼 수 없을 것 같다 라고 출국 이력까지 체크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것도 이제 사업용인 게 맞다고 입증해서 비용 처리를 받긴 했는데 그 정도로 타이트하게 관리가 들어가고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최근 몇 년간 정말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추천 안 드리는데 지급처가 불분명한 백화점 상품권입니다. 희한하게 이게 특정 업종에서 대표님들 사이에서 많이들 소문이 돌았던 것 같아요. 백화점 상품권 사서 비용 처리가 가능하다라고. 근데 당연히 공무원들이 모르실 리가 없거든요. 세무조사 나와서 백화점 상품권 구매 이력이 있으면 상품권 관리대장 확인하시고요. 누구한테 어떻게 지급이 됐는지 다 체크를 하시거든요. 이것도 제대로 소명이 안 된다라고 하면 대표님께서 가져가신 걸로 보게 됩니다. 요즘에는 이 세 가지가 가장 크게 걸리는 항목인 것 같고요. 예전에는 가공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받는 것들 혹은 현금 매출 누락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요즘에는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현금 매출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는 요즘에는 거의 발각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법인을 운영하면서 세무조사 이 키워드가 굉장히 강력하잖아요. 직접적으로 다뤄본 사례가 좀 있는지. 세무조사를 대응하는 것도 세무사들의 주 업무 중에 하나다 보니까 여러 사례를 겪게 되는데요. 가장 신경 쓰셔야 되는 게 사업과 관련돼서 발생했던 증빙인데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싹 다 옛날 영수증을 구비하셔서 입증할 수 있는 자료 꼭 챙겨주셔야 되고요. 분리할 수 있는 자료들도 있어요. 저희가 이걸 공무원분들이 알게 됐을 때 혹은 그 서류가 들어갔을 때 분리할 것 같다라고 하는 건 저희가 나가자마자 파쇄부터 합니다. 증빙 싸움이기 때문에 세무조사가 나가면 무조건 유리한 증빙을 잘 갖춰두시고 불리한 증빙을 파쇄를 하거나 좀 보완을 하는 등의 작업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세무조사까지는 아니지만 그 전 단계에서 소명하라는 자료들을 좀 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라는 게 있는데요. 실제로 중소기업이 연구, R&D에 돈 쓰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나라에서 이렇게 연구하는 인원들에게 세액 공제 어떤 혜택을 좀 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임의로 설치를 좀 해서 세액 공제 받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당연히 정부에서 의심을 하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기업들에게 너네 진짜 제대로 연구하는 거 맞아? 이렇게 소명 자료를 좀 요청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있는 곳들, 그리고 있기만 한 게 아니라 세액공제도 좀 받고 있다면 연구노트나 뭐 연구계획서, 연구개발 어떤 보고서 또는 뭐 특허까지 좀 만들어주는 게 좋고요. 그런 것들이 좀 구비가 되면은 이 소명 자료로서 제출을 하고 아무런 문제 없게끔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저도 아무래도 이제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개발전담부서 그런 설립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많이 듣는, 많이 보는 케이스이니까요. 이 부분도 꼭 주의
주의하시기를 좀 바랍니다. 연구개발 소명하니까 좀 생각이 나는 게요. 요즘에 뭐 다양한 컨설팅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 중에 연구 일지나 그런 거를 대신 써주겠다라고 하는 곳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 실제 거래처도 그걸 소명이 나왔고 다른 데서 써준 연구 일지를 제출했는데 세무서에서 바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인터넷에서 보니까 그거 논문 긁어서 작성이 된 거다. 이거 실제 연구 아니다 라고 이렇게 나왔거든요. 세무서에서 실제로 요즘에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발달해 있다 보니까 실제 연구를 한 건지 아니면 인터넷에 있는 내용을 그냥 긁어서 구비만 한 건지를 파악을 하시거든요. 꼭 그런 것들은 조의하셔서 작성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그냥 외부에서 긁어서 이렇게 작성하는 케이스들이 흔하게 좀 보이는데요. 사실은 정부에서 그런 목적으로 이렇게 세액공제를 주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연구하게끔 권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특허 같은 것들을 좀 작업을 하시면서 실제 변리사님하고 논의를 하면서 연구한 내용들을 연구노트에 입히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표님들이 궁금해할 만한 게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 사업자로 넘어가면 네. 무조건 절세가 되냐 이렇게 궁금할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단편적으로 개인 사업자 과세 표준이 1,400만 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율 6% 구간입니다. 법인세율 최저 10%보다 낮죠. 5천만 원까지 구간도 소득세율 15% 구간이거든요. 법인세율 10%라서 언뜻 보면 그래도 법인세율이 낮네라고 대표님들께서 생각할 수 있지만 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법인세 또 내고 대표자가 개인 소득을 갖고 오기 위해서 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면 법인세 내고 소득세 내고 두 번 내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이 정도 낮은 세율 구간에서는 사실상 실익이 없습니다. 이 정도 구간이면 저는 절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전환은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보다 더 소득세율이 높은 경우 그때 법인 전환을 했을 때 절세에 대한 이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도 이렇게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네. 어떻게 하면 절세하냐 혈안된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렇게 해서 과하게 좀 절세하다가 좀 문제가 되거나 이런 사례들도 좀 있어요. 실제 상담을 하다 보면 대표님들께서 저희한테 바라는 건 절세가 아니라 탈세인 경우가 대부분이긴 해요. 대표님들께서 절감해달라 이런 방법으로 절감을 할 수 있지 않냐라고 갖고 오시는 것들의 대부분은 탈세인 경우가 실무 현실인데요. 근데 이제 그거를 탈세가 아니라 뭐 적법한 감면, 공제를 통해서 덜 내실 수 있게 그리고 증빙을 잘 갖춰서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세무 대리인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절세는 합법적인 구조 안에서 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그걸 벗어나면 그건 탈세가 되고요. 그 외에 세법의 빈틈을 파고드는 경우들이 있어요. 갑자기 법이 개정됐거나 새로운 판례가 나와서 갑자기 미세한 틈이 생겼던 경우 그걸 시도해보려는 경우는 좀 리스크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개정이 막 되거나 판례가 새로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 길을 가지 않았고 이걸 과세관청에서 인정을 해줄지 아닐지를 저희도 아직 알 수 없는 경우 이거는 그냥 먼저 움직이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리스크를 부담하실 수밖에 없어서 그거는 세무대리인들이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고 리스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라는 거를 고지를 드리고 작업을 합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 세무의 관점을 좀 벗어나서 정책자금 측면에 있어서도 과하게 이 절세하려고 하는 것들은 오히려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이 정책자금을 잘 받으려면 좋은 재무제표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절세를 하기 위해서 순이익을 과하게 낮춰버리면은 재무제표가 굉장히 엉망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사님께서 대표님께서 하도 절세를 강하게 말씀하시니까 결손을 내시거나 순이익이 거의 없게끔 만들어 버리는 경우들도 간혹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진 이 재무제표는 1년 동안 갑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1년 동안 정책자금을 못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순이익을 과하게 줄여서 절세하는 것들은 피해 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 정책자금을 좀 받을 때는 1년 동안 내는 이자 비용 있잖아요. 그거보다 순이익이 더 높아야지만 정책자금을 더 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고민을 좀 해보셔야 합니다. 네, 요즘에 차은우 씨에 대한 네. 이슈가 굉장히 핫하잖아요. 요즘에 네. 인스타나 유튜브 보면은 탈세 의혹 관련해서도 많이 핫한데 그거에 네. 대한 또 생각은 어떠세요? 일단 첫 번째로 모든 1인 연예기획사들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면 그 가수 제니의 경우도 1인 기획사를 설립을 했거든요. 근데 그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게 그 기획사에서 실제로 제니라는 아티스트를 관리해주기 위한 많은 일을 하고 있고 고용인이 있고 실제로 거기서 사업이라고 부를 만한 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개인 사업자로 할지 법인 사업자로 할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실질적인 사업인이 맞다라고 판단이 될 정도의 업무
사무가 진행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차은우 씨 법인의 경우 문제가 되는 게 차은우 씨 같은 경우는 소속사가 별도로 있는데 어떤 일을 하는지 불분명한 법인을 하나 세워서 그 소속사에서 차은우 씨가 개인으로 받아야 될 비용을 개인으로 바로 받지 않고 법인으로 받은 거거든요. 그리고 그 법인이 차은우 씨를 위해서 관리를 해주는 어떠한 용역이나 이런 실질적인 형태가 없다라고 추정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러는 경우에 당연히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도 인플루언서나 BJ분들을 기장을 하고 있고 그분들이 또 세운 법인들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이게 사업이다라는 걸 입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시려면요. 그러면 사업상 주소지가 적어도 제대로 된 사무실이 좀 있어야 되고요. 어디 말도 안 되는 강화도의 장어집이라던가 폐허 같은 데다가 사업자를 내시면 당연히 안 되고요. 그걸 관리해 주실 수 있는 아티스트를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다는 스케줄 관리라던가 매니저로서의 역할을 하는 누군가가 있다던가 이런 구조를 만들어 주셔야 됐는데 제가 봤을 때는 차은우 씨뿐만 아니라 같은 소속사 다른 연예인도 같은 문제가 일어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잘못된 컨설팅을 받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대표님들이 너무 절세에만 포커스를 맞추다 보면 이렇게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들을 놓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다양하게 의견을 들으셔서 리스크를 줄이시는 방향으로 컨설팅을 좀 받으셔야 됩니다. 실제로 이 절세 관련된 내용들은 해가 지나면서 옛날에 되던 것들이 요즘에 안 되고 이런 이슈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컨설팅 해주시는 분이 이렇게 하면은 절세할 수 있다, 이렇게 좋게 그럴듯하게 이제 설계를 해주신 것 같은데 이런 문제들이 사실 되게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절세를 할 수 있다라는 그거에 있어서 다른 분들의 의견도 종합해서 들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같이 듭니다. 그럼 결국에 창업 초기에 세액 감면 받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 한번 해줄래요? 그렇게 위험한 절세, 탈세와 그 중앙선을 타는 그런 것들 말고요. 적법하고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감면 혜택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인데요. 업종, 그리고 설립한 법인의 지역, 대표자님의 나이 등에 따라서 창업 중소기업 감면 혹은 청년 창업 중소기업 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 이 대상이 되는지를 꼭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년간 50% 혹은 100%까지 되는 상당히 많은 감면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5년간은 세금 걱정 없이 사업을 하실 수 있고요. 또 창업 초기에는 직원 고용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시기거든요. 직원이 증가하는 경우 통합고용증대 세액공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역시 놓치지 않고 받으셔야 됩니다. 26년부터 개정된 것 중에 정말 대표님들께 좋게 개정이 된 게 있어요. 기존의 고용증대 세액공제 같은 경우는 고용 유지가 되었어야 되고 고용 유지가 안 되는 경우 추징을 되는 그런 조항이 있었는데요. 그런 사후 관리가 없어지고 이제는 고용이 감소하더라도 추징이 없어졌기 때문에 대표님들께서 이제 이런 고용 관련된 공제를 받으실 때 좀 더 부담 없이 받으실 수 있게 됐습니다. 네, 또 창업 세액 감면에서도 네. 이슈가 바뀌었잖아요. 사실 25년도까지는 100% 세액 감면 받을 수 있는데 네. 이젠 못 받는다 하면서 그런 바뀐 규정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막 25년도 한 12월 달에 갑자기 강화도나 네. 김포나 지방권으로 사업자 내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한테도 그런 질문들도 많이 주셨었는데 그런 창업 세액 감면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예전에는 이거에 대해서 타이트하게 관리를 하지 않았는데 대표님은 서울이나 과밀억제권 영역에서 일을 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김포, 파주 이렇게 사업장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나가서 설립하는 경우 그리고 그쪽에서 실제 업무를 안 하시는 경우 요즘에 진짜 많이 걸리고 있거든요. 세무서에서 이걸 적발을 하려고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대표자가 그거에 대해서 출퇴근을 하고 있는 거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특히 비상주 사무실이라고 하는 소사무실 같은 경우는 입출입 기록 같은 게 다 있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소명을 요구하기 때문에 대표님들이 실제로 과밀억제권역 내 보통 서울이죠. 서울에서 사업을 하시면서 감면율을 높게 받기 위해서 외부 다른 먼 데다 하신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유구한 역사가 있죠. 예전에 김태희 비 부부가 전라도에 법인을 세워서 부동산 투자했다가 기사가 크게 났었거든요. 대표자의 신용카드 쓰는 거는 국세청에서 다 알고 있어요. 서울에서 신용카드가 다 쓰이고 있는데 사업장만 김포에 있다? 인정 못 받거든요. 요즘에 이런 거 되게 주의하셔서 꼭 주소지나 설립 장소 신경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이 창업 어떤 정책 자금이나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라도 지방으로 또 가는 케이스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 지역별로 밀어주는 업종 자체가 있기 때문에 가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간다면 실제로 거기
거기서 뭐 신용카드도 좀 사용하시고 실제로 사업적으로 경비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을 직접적으로 하셔서 문제 없게끔 만들어 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컨설팅을 좀 하다 보니까 세무 쪽과 어떤 지원금 측면이 완전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세무적으로는 창업 세액 감면 받을 수 있지만 또 창업기업 확인서가 안 나와서 정부 지원금을 못 받는 경우들도 막 나뉘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정부 지원금을 잘 받기 위해서 지방 쪽으로 이제 사업자를 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세액 감면이나 세액 공제들도 문제없게 받기 위해서 그쪽에서도 실제 사업 형태로 사업 경비들을 활용하시는 게 아마 안전하게 사업을 운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